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조 건축인 우리 한옥으로 떠나는 여행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격적인 집 짓기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담한 한옥을 짓기 위한 설계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물목, 즉 필요한 자재의 양도 산출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집 짓기 위한 자재를 구입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목조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재, 주로 목재가 되겠죠. 이 자재를 고르는 법과 그것들을 어떻게 간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목재, 즉 나무의 일반적인 특성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는 일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무는 녹색 식물의 하나로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서 많은 양이 존재한다. 전 세계의 산림 면적은 34억 4,200만 헥타르로 지구 육지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나무로부터 채취하는 목재는 천연자원 중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자연 생장을 통해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목재는 가공 공정 중에 적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철, 알루미늄, 콘크리트 등을 사용할 때보다 제조 에너지가 적게 들고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 장점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목재는 인류 탄생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사용되고 있는 자재가 됐다. 또한 나무만이 갖는 아름다움과 색상과 부드러운 접촉감, 인체에 유익한 향 등 천연 자재로서의 성질은 목재를 우리 생활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재로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다. 미국의 경우 한 해 동안 사용된 목재의 부피가 철, 콘크리트, 알루미늄을 모두 합친 부피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거용 주택의 90% 이상이 목조 건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목재가 학생과 교사들에게 생리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상호 불신감을 완화시키고 협동심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재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인간은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기하학적 모양보다는 불규칙적이며 자연스러운 형상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 목재의 무늬결이 대표적이다. 나무는 다공질이며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이 아니라 미세한 요철이 연속적으로 형성돼 빛을 반사시키지 않고 산란시킴으로써 눈부시지 않고 은은한 느낌을 갖게 한다. 또 자외선을 대부분 흡수함으로써 눈의 자극을 최소화해 피로를 방지하는 효과도 발휘한다. 목재의 색상도 황적색으로 따스한 느낌을 준다. 악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목재다. 시청각실, 음악 감상실, 방송실, 연주회장 등 음이 중요한 공간에도 많은 양의 목재가 이용된다. 목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흡음, 차음, 진동 흡수 성능 때문이다. 건물 내의 음의 잔향 시간은 목조 건물이 0.2에서 0.4초, 콘크리트 건물이 0.4에서 0.6초로 나타났다. 흡음률도 목조가 콘크리트보다 2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림욕은 나무로부터 발산되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통해 생리적, 심리적 활성 효과를 얻는 행위다. 나무들은 터펜 성분과 광합성에서 나오는 산소, 알데히드 등을 발산해 청량한 향기를 낸다. 터펜 성분은 살균, 살충뿐 아니라 항균,
생장 촉진 등 광범위한 생화학 효과를 낸다. 목재의 향은 수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침엽수에서 많은 양이 발산되는 알파피네는 쾌적성을 부여하는 생리학적 성분이다. 알파피넨이 있는 상태에서 피로회복 속도는 훨씬 빠르다.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정신적 긴장이 완화되고 혈류량이 늘어나며 맥박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철제 의자를 피해 나무 벤치를 찾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무수히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목재는 환경 조절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팔만 대장경이 인공적인 냉난방 시설 없이 자연적인 통풍과 조절 기능으로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요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들은 유물 보관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실내 마감이 권장되고 있다. 또한 목재는 우수한 단열 효과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열 손실 면에서 벽돌 구조 주택과 비교할 때 많게는 3배까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식 건물에는 에어컨이나 온풍기 등 이례적인 온도 조절 장치가 내장돼 있으나 이런 주거 환경이 사람의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아파트와 같은 시멘트 건축은 외부와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습기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목재는 습기가 많으면 습도를 낮추고 적어지면 습도를 높이는 조습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먼지 등 미세한 부유물질을 흡입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실내 공기 오염을 정화시켜준다. 무엇보다 콘크리트 건물에서 비롯된 세직 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방사선 물질 라돈의 방출량 역시 목재주택이 콘크리트 주택보다 2배 이상 적다는 점에서 목재는 가장 이상적인 주거용 자재로 손꼽히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웰빙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산업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목재 건축 문화가 서서히 그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분의 2가 산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나무로 목조 건축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조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가 고다해야 되고 단단해야 됩니다. 그런 나무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조 건축에 쓰인 나무는 우람하게 자라면서 육질이 질기고 단단한 소나무와 잣나무, 참나무 등 침엽수였다. 그 가운데 왕이 사는 궁궐과 민가의 초가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나무는 역시 소나무다. 대원군 시절 단행된 대대적인 경복궁 복원공사에서 건축재로는 모두 소나무만 사용했을 정도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소나무는 우선 강인하다는 목재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송진이 풍부해 건조될 때 갈라지기는 해도 심하지 않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소나무는 오랜 세월 이 땅에 터잡고 살아와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질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국산 소나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 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육송이다. 이 소나무는 주로 내륙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여 육송으로 이름 붙여졌다. 껍질이 젓갈색 또는 황젓갈색을 띠며 송진이 많아 수분에 강하고 단단하다. 육송은 또한 수명이 길고 송진 특유의 냄새와 함께 인체에 유익한 터펜이란 물질을 발산한다.
다만 육송은 적송만큼 큰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큰 부재보다는 작은 부재로 쓰이거나 규모가 작은 집을 짓는 데 유용하다. 또 옹이가 많다는 점도 육송의 흠으로 지적된다. 예로부터 건축용 소나무 가운데 으뜸으로 친 것은 다른 소나무에 비해 유난히 껍질이 붉은 적송이다. 강송으로도 불리우는 이 소나무는 해발 500m 이상의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금강산에서 양양, 속초, 영주, 울진, 봉화를 거쳐 서식하는데 동해안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탓에 송진의 함량이 많고 속이 붉으며 나이테가 아주 가늘다. 1년에 조금씩 자라는 적송은 휨이나 갈라짐 등 변형이 적고 색상과 무늬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꼬불꼬불하게 자라는 다른 소나무와는 달리 아름드리로 올곧게 쭉쭉 자라 대들보 같은 대형 부재로 쓰이는데 안성맞춤이었다. 또한 현 뒤에도 크게 굽거나 트지 않고 잘 썩지도 않아 소나무 중 최고의 목재로 쳤다. 조선시대에는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산림청을 두어 궁에서 쓸 적송을 따로 관리했다가 한강에 뗏목을 띄워 운송하기도 했다. 일제 말기 제재소가 들어와 마구잡이로 벌목돼 봉화군 춘향역에서 집화됐다가 전국은 물론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반출된 까닭에 춘향목으로도 불렸다. 건축자재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적송은 그러나 구하기가 어려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조림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 30년 동안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으나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가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목 축적률은 헥타르당 52박미터로 일본과 독일, 스웨덴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따라서 총 목재 수요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외화만 해도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사계가 분명하고 기온과 습도 차이가 큰 우리나라에서 수입목은 그 적응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수입목을 쓸 때에는 정확한 사전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적송을 대신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입목은 북미와 뉴질랜드에서 들여오는 홍송 더글러스이다. 적송과 재질이 비슷하고 강도도 좋은 편이어서 대형 부재용으로 잘 쓰인다. 호주산 코시칸도 한옥 건축에 많이 쓰이는 수입목이다. 코시칸은 국내산 육송과 재질이 비슷해 인기를 끌고 있다. 목재를 고를 때 옹이가 있거나 송진구멍, 껍질박이, 상체 등 외관상 흠이 있는 나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나무는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형되기 마련이므로 처음부터 질 좋은 소나무를 구해다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옹이는 목재의 가지 부분이 목재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까맣게 죽은 옹이는 나중에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수평으로 힘을 받을 때 옹이가 있는 부분이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대들보와 같은 가로 부재에는 옹이가 있는 나무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둥과 같이 수직으로 사용되는 부재의 경우 오히려 옹이가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껍질박이는 외부 상처로 인해 나무 껍질이 속까지 박혀버린 목재로 가공 후에도 그대로 남아 보기도 싫을 뿐 아니라 목재로서의 가치도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목재 운반 시 사람이나 기계에 의해 생긴 상처도 나무를 빨리 상하게 하므로 일단 외관상 흠이 있는 목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목조건축용 자재는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경고성과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는 내구성, 이 두 가지가 생명입니다. 경고성과 내구성에 따라 건축물의 수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쓸만한 목재를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비용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비싼 고급 자재를 고집한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너무 싼 자재를 사용하면 나중 사후 관리 비용이 오히려 더 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재를 선별하고 그 선별된 목재를 건축 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재에 대한 단위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목재를 사들이거나 주문을 할 때 혹은 목수들에게 일을 시킬 때도 통일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목재의 취급 단위로는 푼, 치, 자, 재 등이 쓰인다. 푼, 치, 자는 길이의 단위고 재는 채적, 즉 나무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다. 한 푼은 3.03mm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편의상 3mm로 계산한다. 한 치는 30.3mm의 길이로 역시 편의상 3cm로 계산한다. 한자 또는 척은 30.3cm의 길이를 나타내며 약 30cm로 계산한다. 재는 흔히 작업 현장에서 사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재를 일본어로 발음한 것이다. 재는 목재의 채적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가로 한 치, 세로 한 치의 정사각형 각재 12자의 길이를 한재로 부른다. 실제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자재는 목상에게 주문하거나 제재소에서 가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목재의 종류와 치수만 제대로 알고 외관상 흠만 꼼꼼하게 잡아내면 큰 실수 없이 목재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낭패를 겪는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그 무엇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목재의 건조 상태입니다. 나무로 된 집은 새 집이건 오래된 집이건 움직인다고 한다. 잘 맞던 문짝도 봄, 가을이면 좀 벌어지고 장마철에는 안 다치거나 심한 경우 튀어오르기까지 한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멋과 아름다움은 지붕의 추녀와 처마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곡선미를 들 수 있다. 버선코를 연상케 하듯 날렵하고 우아하게 치솟은 곡선은 한옥의 백미라 할 만하다. 그런데 어떤 가옥의 추녀사는 처질 대로 처져 처마인지 추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나무가 조금씩 수축을 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처럼 목조 건축물은 석조 건축물과 달리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바로 나무와 수분과의 상관성 때문이다. 목재는 나무가 살아있던 때 형성된 세포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나무의 세포들 사이에는 생명유지 활동을 위해 유기물들이 왕래할 수 있는 미세한 통로들과 무수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나무는 벌채 후에도 수분의 침투와 발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나무는 죽어서도 살아있다는 말은 나무의 이런 성질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런 나무의 성질은 실내 습도를 적당히 유지시켜주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습도나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 휘어짐, 갈라짐 등의 변형을 일으킨다. 목재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급적 수분과의 접촉을 피하고 높은 습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목재의 수분 함유율을 낮춰야 나중에 건조되면서 발생하는 목재의 변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 집을 지을 때
장마철을 피해 쾌청한 가을에 벌목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서가 지나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는 해충 피해도 적고 나무의 색깔도 변질이 안 돼 수명도 오래간다. 가을에는 나무에 물이 내려가는데 이는 곧 나무의 성장이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덥지도 춥지도 않은 때여서 벌목한 목재가 가장 잘 건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반면에 여름에 벤 나무는 잘 건조되지 않고 습기가 많다. 벌레가 파고들며 청이 들고 부패하기 쉽다. 그래서 목재 선별은 봄부터 이루어져도 벌목은 가을에 시작해 겨울 동안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막 베어낸 나무를 바로 쓰는 줄 알지만 최소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제목으로 쓰여진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년에서 5년에 걸쳐 목재를 준비하기도 했다. 그만큼 잘 건조돼야 휘거나 뒤틀릴 염려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용 목재는 인위적인 건조보다 자연 건조가 가장 좋다. 따라서 한옥 건축재는 자연 건조 뒤 쓰는 것이 원칙이며 이런 점에서 목조 건축은 그야말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예술이라 할 만하다. 공사 현장이 운반된 목재들도 대부분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사용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좋은 목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해놓은 목재를 간수하고 관리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운반된 나무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우물정자로 쌓는 것이 좋다. 야적 장소의 밑바닥이 오목하여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은 피하고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장판 같은 것을 깔아주면 더욱 좋다. 지붕을 설치해 비와 햇볕을 막아주는 일도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햇볕 노출 역시 목재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늘 속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무에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신경 쓰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목재에 한번 청이 나면 껍질을 벗겨도 없어지지 않으며 약품으로도 제거하기 어렵다. 청이 나는 것 역시 수분과 관계가 있으므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나무는 썩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목재의 썩는 성질은 양분, 온도, 습도와 공기 등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차단하면 목재의 썩음을 막을 수 있다. 결국 목조 건축용 나무는 질 좋은 나무를 고르는 것 못지않게 건조가 잘 된 나무를 쓰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한옥마당에는 왜 나무나 잔디가 없을까요? 서양주택처럼 나무나 잔디를 심으면 보기에도 시원하고 멋있을 텐데 한옥마당에는 흙바닥만 있습니다. 진짜 멋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한옥마당을 잔디 대신 마사토로 깐 것은 멋을 몰라서도 아니요 귀찮아서도 결코 아니다. 그 속에는 집안에 들여놓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지혜 그리고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다. 집을 지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비바람이 집 안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한여름 공격적인 햇살을 피하기 위해 처마를 앞으로 길게 뺐다. 한옥의 아름다운 처마선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처마선을 길게 빼고 나니 이번에는 집안이 어두워졌다. 옛사람들은 이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마당에서 찾았다. 마당에 마사토를 깔기로 한 것이다. 마사토는 규사 성분이 많은 흙이어서 배수가 잘 되기도 하지만 햇볕을 반사시켜 집안으로 순화된 빛을 들여놓는 아주 멋진 반사판 역할을 해준 것이다. 마사토의 기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여름 찜통더위가 몰아칠 때 마사토가 깔린 안마당에 물을 한 양동이 뿌려주면 유리와 같은 규사 성분으로 덮여진 안마당은 갑작스러운 기온차로 인해 바람을 만들어 한바탕 집안을 쓸고 나간다. 보기에 소박해 보이는 마당에 깔린 마사토는 간접 조명과 대기의 순환을 위한 천연 조명기 그리고 자연산 에어컨이었던 셈이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죠. 우리 전통 목조건축 한옥으로의 여행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목조건축에 필요한 나무의 종류와 올바른 고르기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옛말에 건축을 책임지는 도편수와 목재를 구하면 집은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를 고르고 솜씨 좋은 목수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번 시간까지는 집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집 짓기인 집터 만들기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집 짓는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